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타카노의 도로에서 시립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중생을 뒤에서 덮쳐서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자, 밀친 다음에 그 여학생이 왜 돌아봤을 때 이 오른쪽 턱을 찔러버려가지고 전치 2주의 중상을 입게 해요. 이렇게 베버린 거지, 칼로 여학생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12월 1일 미사토시 사건 현장, 자기가 간 현장에서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치바현 마츠시에 있는 사카에마치 거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덮쳐서 등과 옆구리 4곳을 찌릅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당시 용의자가 이 도망친 여아가 넘어진 그 도망간 곳, 넘어져서 막 도망가는 거에서 땅을 계속 칼로 찢고 있었대. 이렇게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도망가가지고. 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여자아이가 찔린 상태에서 얼마나 깊게 찔렸냐면 두툼한 잠바를, 그때 겨울이었을 거 아니야, 11월 말 12월이면은 두툼한 잠바를 뚫고 폐까지 찔렸대.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찔린 거야. 폐 가까운 곳에까지 찔린 거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12월 5일 당시 그도 미성년자였어. 16살이었단 말이야, 얘도. 근데 16살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 몸에 칼을 폐까지 찔렀던 거야. 4곳을. 너무 끔찍하지. 등이랑 앞이랑. 그래서 처음에 잡혔을 때 경찰한테 왜 그랬니?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 경찰이 그를 알고 잡은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 애가 있어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칼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몸을 뒤졌는데 이렇게 접는 칼 있죠? 접는 칼. 그 칼을 소지하고 있어갖고 총도법 위반으로 그를 체포를 한 거야. 이상한 땅을 막 칼로 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연속 소녀 자상 사건, 이 2건의 사건 범행을 저지른 아이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 그가 뭐라고 했냐? 그냥 걷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괜찮으니까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해요. 16살짜리가. 게다가 미사토시나 마츠도시에서 30건 정도의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해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한테 오토바이 그 방화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거야. 30건의 방화. 자, 그 후의 수사로 이 오가니와 용의자의 자택에서 그 당시에 발견된 게 20개 이상의 칼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16살짜리 남자아이 집에서. 자, 범행 당시 압수되었던 이 오가니와 용의자의 PC에서는요, 여자아이의 목이 손상된 장면이나 아니면 그런 스너프 필름의 영상 파일이나 고양이를 삶는 그런 학대 동영상의 열람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남긴 글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남겼냐면 80일 상 뭐 누구였어? 하치조이치 상잖아이게도 라고 말했는데 어떤 분이 이 앞글에 댓글을 단 것 같아요. 뭐 수십 마리가 손에 들고 있던 건 정말이라고 생각해. 몰라, 앞부분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벌레 수십 마리를 손에 올려가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집 마당에서도 고양이 시체가 발견됐어. 중학교 때부터 쾌락으로 벌레를 죽이거나 동물 학대를 했다는 게 지인들이 이미 증언을 했었어. 친구에게 갑자기 해외 동물 학대 사이트 주소를 메일로 보내온 게 재작년 가을쯤이래. 그 무렵부터 동물 학대가 심했다고 해. 고양이 사체 이미지를 친구한테 막 보내기까지 하면서 과시한 적이 있어. 자, 아무런 원한이 없는 동물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여자애들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부상은 회복되고 있는 건가? 아, 정신적 충격도 있었을 거고. 정말 너무해. 제발 이제 그를 세상에 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남겼어요. 자, 재판 중에 구치소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여자들 이런 뭐 야한 화보나 사진 같은 거 보곤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봐요. 근데 그 여자들 목을 졸랐을 때 어떤 표정으로 고통스러워할까라는 걸 상상하면 너무 흥분이 돼요. 그 여자의 목을 졸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상상해요. 라면서 굉장히 태연하게 말을 했대요. 그냥 그 야한 그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사진에 나온 그 여자의 목을 졸랐을 때 어떤 표정을 지고 괴로워할까 이런 상상을 해요. 라고 했대. 자, 법정에서 이 오가니와 용의자는요 시종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뭔가 그냥 이렇게 이게 반성의 빛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고 부스스했고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전해지는 그런 아이였대요. 자, 재판 중에 질문받은 것 중에 자기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라도 그냥 굉장히 또박또박 분명하게 대답했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뭔가 좀 불리한 좀 자백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숨기는 게 정상인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또박또박 태어내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피해자에게 이제 보상을 위해 피해자들이 이제 보상 요구를 할 거냐 위자료라든지 그런 상처에 관련된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택에 인접해 있던 소유의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미사토시 주변에서 오카니와 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카니와 가문은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해요. 다만 근처에서는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친구의 아들과 같은 학교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저지르지 않을까요? 그곳 가족은요 조부모를 제외한 4명 모두가 다 미치광이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미치광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 다 미치광이다라는 말. 그 이외에도 또 뭔가 조만간 저지르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반응이었대요. 왜? 왜 안 돼?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대요. 그래서 미치광이라고 불렸나 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그리고 그의 엄마는요 평소에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이대로 미사토시에 있겠죠? 이 사건 후에 오가니와 용의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명 아기토에서 요시유키로 개명을 합니다. 자, 그가 성인이 된 다음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오. 자, 중대 범죄자의 정신 감정에 종사해온 이와나미 아키라라는 그 쇼와 대학 의학부 정신 그 교과 교수가 있대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이 오키나와 용의자 같은 타입을 일본의 사법 의료에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대요. 이런 타입이 없다 라고 말을 했대. 자, 그가 16살 때 30건 이상의 방화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일본말로는 토오리마 직행이라고 하는데, 그 묻지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 막 찌르고 덮치고 이러는 걸 토오리마라고 해. 토오리마 직행이라고 하는데, 그 토오리마 직행을 일으켰잖아. 16살이라는 아이에 2명의 여자아이를 찔렀잖아.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대략 8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바라키에 일가 살인 사건을 일으켰죠. 자, 보도에 의하면 그가 이제 그의 집에 뭐 45kg의 황과 그뿐만 아니라 뭐 최루탄 가스라든지 뭔가 이상한 불법 약품들도 많았다고 했잖아. 자, 그에 보니까 사전 답사를 했던 걸로 나와요. 그의 PC로부터 코바야시 댁 주변 정보의 관련을 검색했던 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끔찍한 그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미국의 전직 심리 분석관 로버트 K. 레슬러는요, 대량 살인범을 질서형과 무질서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일단 한 번에 대량 살인범, 그러니까 무질서형이지. 그들은요,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대상도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아무나 이런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직후에 잡힐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히도 코로시테 미타카타라고 이제 그런 글인데, 한편 이 질서형의 범인의 상당수는요, 쾌락살인마가 많대요. 즉 살인 자체를 하면서 뭔가 흥분감을 느끼는 그런 목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일본 주간문춘 5월 20일 호를 보면은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고교 시절에 오가니와 용의자가 나이프를 양말 안이나 아니면 책상 안, 교복 안주머니에 숨긴 채로 매번 자랑 삼아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칼 여기 있다. 언젠가 난 꼭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에 그 고양이의 생목을 이렇게 반입해서 교실을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었죠. 자, 그것을 계기로 퇴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서 말한 대로 그는 그 묻지마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여학생 2명에게. 자, 오카니와 용의자의 소년 심판 시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 오카니와는요, 범행 후에 그 흉기에 묻은 그 여학생들의 피를 핥았다는 글이 있어. 진술 조서에. 그로 인해 너무너무 흥분돼서 자위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도 그냥 다 태연하게 말한 거야, 얘가. 핥고 나서 너무 흥분돼서 자위를 했다. 자, 앞서 나온 그 주간 그 기사에 담당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기사에 나온 글로는 검사가 그에게 물어봐요. 여성을 죽이는 것과 성관계를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죽이는 거요. 라고 바로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더 흥분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살인은 뭔가 성적 쾌락과 직결된다고 보여졌어요. 형사재판에 회부된 당시 18살에 오카니와 용의자에게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3년 3월이었어요. 자, 그는요,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냐? 보호 처분 상담을 판정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동 의료 소년원에 수용된 거예요. 의료. 그래서 그 의료 소년원에서 치료나 교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효하다 라면서 거기서 이송하기로 결정이 돼요. 구형은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정기형이었어요. 소년원이 아닌 의료 소년원이었던 거예요.
저 정신감정에서 이 진단을 받았어. 어떤 진단? 광범위한 성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 광범위성 발달장애는요, 뭔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SD로 불리는 병이었다고 해요. 이 ASD로 증상으로 보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과의 지속적인 결함, 그리고 한정되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에 흥미를 느끼고 계속 반복하고 막 이런 거. 자, 여러 명이 살해되는 사건에는 일회성 대량 살인 사건과 함께 뭔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저지르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겠죠. 여러 명이 살해되는 사건에는 뭔가 한 번에 대량으로 죽인다던가 아니면 한 명씩 조금씩 계속 연속해서 죽이는 연쇄. 둘은 비슷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굉장히 특징이 다르죠. 자, 일회성 살인범은요, 대부분 뭔가 격정적으로 뭔가 감정이 다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남자, 제가 사건을 다뤘던 남자인데요. 바로 이케부쿠로, 1999년에 이케부쿠로의 대로마 사건. 범인 히로시. 그가 그 도쿄한즈 이케부쿠로 점에서 다 죽여갈 거야, 짜증나 막 이래가지고 양손에는 시칼을 들고 망치 막 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찌르고 막 거기 있는 사람 막 찌르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사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자, 2007년 5월에 그는 최고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죠. 자, 어쨌든 재판이나 구치소에서 뭔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그는. 그래서 그 정신분열증에 걸린 걸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남자도 기억하세요. 이 남자도 제가 얘기했던 남자인데, 타쿠마 마모루. 자,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 초등학교에서 막 칼로 난동 부린 사건. 자, 그도요, 사실 피해망상이나 뭔가 환청 이런 것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통합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부터 뭔가 피해망상이나 환청에 계속 시달렸고, 본인으로서는 그에 대항하는, 환청이 하지마 이러면서 그에 대항하는 형태로 뭔가 이상한 흉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ASD보다는 ADHD 를 질환으로 포괄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발달장애인데,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뭔가 우발적으로 우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아무나 그냥 그렇게 계획 없이 이런 걸 저지른 거죠. 자, 보도에 의하면 사실 그도 초등학교 때는 보통의 아이라고 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아까 제가 그 주민들 증언 보였지만 후츠노코라고 했잖아. 그냥 보통의 아이였다.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온순한 아이였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몇몇 친하지 않고 말을 섞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얘는 어릴 때. 근데 만약에 ASD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전, 그때부터 이미 얘가 어릴 때부터 뭔가 지속적인 결함이나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특정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ASD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이게 그때 잘못 판결된 거다 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뭔가 잘못 판결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말로는, 여러분 얘 기억하세요? 아빠가 인터넷을 끊어갖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 했던 거? 얘가 과거 사진이고 이게 지금 현재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사진도 갖고 와봤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기묘한 이야기에. 자, 예를 들면 2000년 5월에 아이치현 토요가와시 주부살인 사건. 범인 당시 17살의 소년이었어요. 자, 그는 정신감정을 받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단됐어요. 그리고 가정재판소가 인정을 했죠. 자, 아스퍼거 증후군도 ASD의 일부라고 합니다.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얘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얘랑 똑같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던 어느 날 나 사람 죽여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자신의 감정이 통하는 이외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계속 뭔가 연결된 사람 말고, 젊은이 말고 연금 문제로 뭔가 사회에 짐이 되고 있다는 노인들을 겨냥해요. 그리고 나서 근처의 집에 잠입해서 64세의 주부를 살해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지참했던 망치로 머리를 막 내려치고 부엌 칼로 난도질해서 그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주를 해요. 도망갔는데 경찰서에 지가 직접 가. 뭐라 했는 줄 알아? 직접 가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추워요 라면서 나고야 역전의 파출소에 혼자 출두해요. 그리고 체포된 겁니다. 자, 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장애는 고등학교 때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한적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 필수 항목도 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실은 이 사건에서 이 정신감정이 2번 정도 행해졌대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내린 진단은 변호인이 요구한 그 2번째 행해졌던 정신감정이에요. 2번째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타났고 1차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 자, 그리고 첫 번째 그 정신감정을 했던 사람이 스스무라는 고오다 스스무라는 정신감정사였는데 그가 내린 건 인격장애였어. 퍼스널리티 장애. 인격장애가 뭐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라고 1차에서 냈는데 2차에서는 변호사가 요구한 것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뭔가 이제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뭐 법을 어긴다, 뭐 사람을 속인다,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공격한다,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그리고 뭔가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냉철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러므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사이코패스. 사실 얘도 보도에 의한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증상, 인격장애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가 높은 거죠. 현 상태로는 재범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부모가 그에게 적절한 양육을 해오지 않았다는 점도 그에게 그런 성격적 문제가 나타나게 한 요인이다 라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경위로 인한 그 피고인의 잔악한 행동,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을 쾌락을 얻고자 하는 뭔가 왜곡된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선천적인 광범성 발달 장애나 뭔가 생활 환경, 가정 환경에 의한 범행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16살이었던 것도 생각을 하면 뭔가 그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악질성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만은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의료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던 가정법원. 대략 5년 정도까지 치료를 받기에 권고했고 23살 뭐 그 이후에는 뭔가 네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26살까지 그때까지 계속 얘가 이 소년원에서 수용하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면서 그냥 얘를 그냥 일반 소년원도 아니고 의료소년원에 송치한 거야. 치료받게 한 거야. 왜 예제가 아니야. 이게 가정 문제도 있었잖아.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거 맨날 우쭈쭈 하고 키우니까. 그리고 애가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잔혹한 영상들을 보는데 부모가 그냥 방관했잖아.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 머릿속에 이상한 가치관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잘 가르치고 잘 뭔가 교육을 시키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 일단 지켜보자. 치료를 받게 해보자. 이주라면서 얘를 그냥 글로 보내버린 거라. 방아를 30건 하고 여자를 2명을 찔렀는데 고양이 목을 땄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버린 거야. 병이라면서. 어이없자. 자, 덧붙여서 얘가 부부를 살해했잖아. 이바라키현에서. 그 잡혔을
잡혔을 때가 8년이 지난 뒤에 얘가 그 사건을 일으켰잖아. 근데 거기서 그랬지. 25, 23살까지 한번 보고 심해지면 26살까지 한번 치료를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미 그때 24살이었어. 이번에 사건 저질 때가 24살이었다고. 그럼 그때 얘가 제대로 된 법의 처벌을 받았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 사무국장이자 변호사 타카하시 마사토 씨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발달 장애인도 많아요. 범행 동기와 처분의 내용을 발달 장애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면서. 그래서 가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과 형사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뭔가 봐봐. 내가 그냥 뭔가 보호 처분을 받는 거랑 너 잘못했지. 너 구속이야. 라고 하는 거랑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 마음에서도 뭔가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그냥 보호 처분을 해버린 거야. 의료법으로. 그래서 아무리 광범성 발달 장애라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아 내가 뭔가 큰일을 저질르긴 저질렀구나. 내가 한 게 뭔가 잘못된 큰일이구나. 라고 뭔가 좀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얘는 의료 선언을 보내버렸으니 거기서 대체 그 의료 선언을 소년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어떤 교육을 시킨 건가? 결국엔 얘가 살인을 저질렀잖아. 또다시. 자,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어까니와